뇌물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디오 가르마. 예, 오늘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매번 신경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데 실장님이 어떤 뭐 나름대로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저한테 한번 해보시고 좋으면 이제 다른 분들도 해주시고 뭐 그런 어떤 애정을 받고 시험대상.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죠. 저는 물론 이제 저도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만. 맞아요. 네네네. 뭐 그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니겠는가. 예. 양 실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양 실장님이 그 혹시 보고 계세요. 자주 보신대요. 높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양 실장님이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고 싶어 하시니까 좀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셀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요? 네. 양 실장님 휴가 가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김 대표님. 네. 오늘 대만이 1.56% 빠지고 중국이 심천은 2.9%, 상해 2.5, 그다음에 뭐 항생 H 할 것 없이 전부 2%대 중반. 중화권은 전부 2% 중후반. 대만 1.5%. 우리 한국 코스피 마이너스 0.5%, 코스닥 마이너스 0.4. 센 거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월스 한국은 예, 죄송합니다. 한잔 하실래요? 지금 중국인가? 아, 그렇죠. 난 한국인입니다. 네, 이것만 압니다. 저도 그것만 알아듣습니다. 네. 이얼산스랑 이것만 압니다.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긴장했죠. 네, 특히 중국에 아까 버럭 소장님도 버럭하시더라고요. 뭐야? 왜 대만을 가서 그런 얘기 하셨죠. 음. 네, 왜 갔을까요? 아, 왜? 근데 네. 잠깐 여기서 대만 가는 게 제가 뉴스 클로징하기 한 10분, 20분 전에 도착한다 그랬으니까 아, 대만 시간으로는 10시 2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시 반? 10시 20분? 이미 그럼 대만 도착 11시 반, 11시 20분 이쯤에 도착할 예정일 거예요. 예. 밤에. 오늘 밤에. 비행기 안에 계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뭐 실시간 그 탄 비행기 추적하는 그것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왜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참 저희가 상반기에 많이 쫄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상황들에 대치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또 혹시 그런 거죠. 뭐 하나 터지게 되면 이런 상황 쪽에서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심리가 이렇게 많이 작용하는가 싶은데 왜 한국은 버텼을까요? 한국은 너무 똑똑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우리는 아는 것 같아. 이건 쇼다. 역시 이제 버럭 소장님도 자 레벨업 되시는 과정이신 거죠? 진화. 버럭 소장님이 레벨업 되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걸 이미 다 평가할 수 있는 소장님보다 좀 위에 있다라는 비교 우위론을 좀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일단 원래 왜냐면- 사람 알기라도 우습게 알았다 이거지. 그건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시점쯤 되면은 2분기 날 연속 쳐다봐서 나를 마이너스. 옹호 못 해줘. 아니 2분기 마이너스 연속 역성장이라도 경기 침체 아니다 하면 되듯이. 응? 그- 김민수가 이진우 갖다 우습게 봐왔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다 하면 아닌 거지 뭐. 제가 뭔가 오늘 좀 버럭하시게 뭔가를 좀 끌어내려고 했더니 안 넘어오시네요. 우리 이제 곧 텔레비에 와요. 버럭 안 해. 자 오늘 수많은 도전이 있으실 겁니다. 역경과 고난을 겪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직접 테스트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쇼라는 그 느낌이 와요. 저도 그런 생각을 일단 깔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다 뭔가 좀 리스크가 크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일단 채권 시장, 일단 환율 시장 좀 반응을 했겠죠. 그렇죠. 네, 요 정도에서 끝났다는 거는 이거는 뭐 네, 짜다 그냥, 실이. 네, 그냥 지금 어차피 시진핑도 사면임 중간 선거 있다 보니까 목소리 키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세게 나가고 그래야 나 시진핑이야. 바이든 형님도 할아버지 아니야. 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너무 말리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그래서 저는 프레임에 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프레임. 뭐냐면 코끼리를 쏴라라는 책이 있거든. 정치학적인 어떤 에세이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저희 네 명이 이제 불특정 군중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망 코끼리가 다가오고 있어요. 총은 제가 갖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그 총으로 그걸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코끼리를 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밖에 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막 총을 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라는 게 터지면서 바로 중국이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전 됐다라고 보거든요. 안 가면 중국 무서워서 안 가는 거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플레임 자체가 이게 어떤 특별히 의미를 우리가 두기보다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대만을 해서 미국은 지금 때린다라는 어떤 그런 좀 보는 측도 있고 또 중국은 또 뭐 군사적 한다니까 오늘 조금 전에 TSMC에서 우리는 그러면 뭐 중국에 수출 안 하겠다 뭐 소리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프레임 싸움이지 이게 지금 거기 가서 뭘 얻어내고 뭐 하려는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은 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김희수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물러설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심각했으면은 대만이 1.5% 빠지고 끝났을까요? 당사자인데. 그 생각하다 보니까 장중에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에이 그냥 조정이겠거니. 근데 차트는 별로 안 이쁩니다. 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또 돌리는 것도 이상하네요. 근데 차트는 안 이쁘고 한국도 그렇게 썩 이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일선 왜 돼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딱 거기. 걸려 있어요? 예, 2450. 그 살짝 올라갔는데 살짝 아직 그 걸려 있는 중이다. 55일선 밑으로는 안 미끄러졌다. 밑으로 2포인트인가 미칩니다. 코스피 지수가. 근데 이거 지금 단계가 그래 어쨌거나 단순 이동 평균으로 하면은 50일이 됐건 60일이 됐건 거기서 지금 이제 네. 저항을 겪고 있고 네. 제리의 55일선은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다시피 살짝 올라섰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이미 일찌감치 올라섰고 저기 위에가 있고. 근데 그 제리의 55일선은 뭔가 마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기를 요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이거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밀린다 그랬어. 그렇습니다. 보통 5일입니다. 보통, 안쪽에서 그 안쪽에서 5일 안에 턴해야 됩니다. 그게 다 그런데 이 카다가 그러면 2,400m로 툭 떨어지면 그 어지간해서는 안 밀리는 경우인데도 그 어지간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네. 이번이 혹시나 밀리면은. 맞습니다. 어지간 선생님. 그래서 아마 제 기점으로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까지 2450을 지켜야 된다. 목요일까지. 네, 그게 제 단기 뷰입니다. 못하면 오늘 2,439인데. 그러니까요. 그 라인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요만큼 0.5포인트 뭐 0.7포인트 이렇게 무슨 소비자물가 지수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좀 지켜서 이제 다음 터나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되길 텐데라고 하는데 그나마 수급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딱 외국인들이 지난번 이게 거기서 이제 턴하려고 했었을 때가 몇 번 있었던 게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한 3번 됩니다. 밀리다가 돌리다가 여기에. 근데 그때마다 외국인들은 여지없이 그쯤에서 계속 매도 공매도겠죠. 이게 가동이 됐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엔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애써 자기 위안과 희망을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희망이 무너진다. 당연히 또 액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도 진짜 삼성전자 현대차 아니었으면 좀 숭악할 뻔했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오후에 더 살짝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외국인들 5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살 듯 말 듯 그렇게 보여주다가 선물은 장중에 한 5,900개? 그 정도 가지고 확 누르더라고요. 여기서 결론은 줄이느냐 아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줄이고 주식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요만큼은 또 반등을 했는데 이게 돌리는 힘이 맞다고 하게 되면은 지지에 대한 의지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죠 지금. 이 정도면은 그저 이왕 쓰는 게 한 100포인트만 더 써라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 예. 알겠습니다. 고객 상품도 오늘 오다 보니까 55조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예탁금이. 네, 55조 고객 7천억. 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53조 5천억 바닥 찍고 올라온 걸로 물론 이제 여기 유지가 돼야 되겠죠. 지금 약간의 거기서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좀 쉽게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들을 위해서 네. 미국 증시 이야기도 좀 해도 됩니까? 아우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아, 네. 참고로 좋아하면 이제 상관이 없는 게 저는 이제 테슬라 정리했습니다. 어? 서학개미님들을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왜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거 가시는 테슬라 거예요? 안녕. 그럼 이제 정리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아, 테슬라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더 좋은 들어갈 진입 시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일단 나왔죠. 아 날카로운 줄 때 먹고 나왔죠.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아니요, 근데 이러면 정하신 안 거예요. 영어가 테크순이의 어떤 앵콜로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 아니, 잠시만요. 아니, 드디어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받아들여 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정리할 수도 있고 네. 아니, 판단도 근데 하시고 그게 아나운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증권 방송에 적합한 용어들이에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 지금 여기서는 쓰시고 거기 가서는 다른 용어 아 쓰시면 너무 돼요. 이러하시면 제가 더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좋아요. 이런 얘기. 아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알리바바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왜요? 네? 다음 왜냐면 다음 째려 페이지. 아 상장 페이지 얘기요? 네, 네, 아니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솔직히 오늘 별 얘기 다 나왔었어요 시장에서 막 그런데 그 어차피 뭐 또 조사하고 뭐 해서 이제 결과 나올 때에서 이제 나올 때쯤 되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회계자를 제대로 제출하라는 거고 알리바바가 제출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강화를 1년 더 땡기겠다라는 게 정부 2024년에서 2023년을 땡기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회계자를 제출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네.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회계 기재하는 게 내용이 뭐죠? 규범이라고 그럴까요? 네. 회계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했던 거를 미국 법원에 제출할 때는 미국식 회계로 바꿔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재무제표를 다시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알리바바가 선뜻 내용들을 다 세부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당국자는 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냐 뭐로 보느냐 시각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상장하려면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규범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상장 폐지되면 그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뭐 알리바바는 뭐 그에 대비해서 홍콩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 재상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재상장해서 어쨌거나 주주는 유지되는 거예요? 어차피 ADR이지 않습니까? 예탁 증서. 예딱 증서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어. 권리 행사하면은 뭐 홍콩 걸로 바꿔주기 좋아할까요? 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요새 마윈 형 뭐 하셔? 마인 게임 하고 있습니다. 마인 게임. 아 보세요 저 웃게 돼요. 어떡하죠? 아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거 참. 네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 뻔하죠. 뭐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뭐 네. 혹시 드는 바 있나 싶어가지고. 저희들한테까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저희들한테까지는 뭐. 중국인들도 모르는데 한국어는 예. 그래. 아 근데 그 더 중요한 게 그럼 저 시기에게 입문하신 우리 이승희 앵커님은 그러면 저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했다. 네. 현금이 어차피 투자는 계속 할 거다. 라고 맞아요. 관점이시라고. 현금이 많아졌어요. 예수금이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네, 이때가 이제 지금부터가 또 다른 레벨 2의 시작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국 주식으로 가실 건가요? 미국 주식으로 가실 건가요? 미국. 미국.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기업 딱 2개만. 테슬라. 저는 여전히 관심 있는 거고. 여전히. 네, 여전히. 여전히. 그럴 줄 알고 2개라고 그랬어요. 네. 퀄컴. 퀄컴. 오. 자, 퀄컴에 대한 AMD. 아 죄송해요. 아니, 퀄컴까지만 야, 할게요. 아니, 네네네. 자, 그럼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퀄컴이 좋아 보이는 이유 딱 한 가지. 퀄컴이 좋아 보이는 이유? 예. 앞으로 야 이제 무슨 저평가. 학원 같다. 저평가 저평가. 이건 중요한 거. 성장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제일 커 보인다고. 아, 판단하고 퀄컴이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AMD는 두 번째. 오 비슷한 이유예요. 아, 그러니까 주가가 뭐 기술적으로든 네, 가진 거에 비해서 네. 아직 아. 되게 저평가됐다고 여겨지는. 아, 예, 네, 예. 네. 참고하겠습니다. 레벨 2 실패. 틱순이는 이런 답변하면 안 되는 본인은 거죠. 레벨 2로 승급이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은 CMA로 옮겨서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알려주세요. 레벨 2의 통과의 기준점은 뭐예요? 본인이 한 얘기를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틱 아, 스승님께 화내시면 여쭤본 안 아, 돼요. 건데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저틱 있겠습니다. 스승님께 여쭤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투자 논리가 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뭐 이제 다 올라가서 사죠. 빠지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거로 보는데 왜라고 하는 why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그래서 이유가 딱 하나.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업황이 그러니까 어차피 AP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퀄컴이. 그러면은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는 끝나고 나게 되면 뭐 1년 뒤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든가. AMD 같은 경우 인텔이 엉망인데 AMD는 좋겠지 뭐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논리 하나.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대하든 이제 뭐 실적을 체크하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전문가 같죠 이런.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네. 아마 테슬라를 다시 들어갈 시점을 보고 테슬라만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아 예. 예. 네네네네. 그 테슬라 들어갈 때 액면 참고할게요. 네네. 빠밤 하는 표정이 있어요 방금. 네. 테슬라 액면 분할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통과되면 이제 또 가격이 싸 보일 거예요. 속지 마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싸 보이는 것과 항상 시가총액 비교하시면서 음. 컨설팅하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아니 네. 여러분 모두에게 네. 서학개미 모두에게 네. 드리는 조언이죠. 네. 솔직히 저도 아직 테슬라 주주고 애플 주주다 보니까 네네네. 챙기게 되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 주식들 조금씩 늘렸어요. 그래서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미국 주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네. 저기 장충체육관이나 저 잠실 저 최저 경기장 같은 거 저 빌려 가지고 네. 주말에 네. 그거 하셔. 청소요? 이 되네 이거. 어? 아, 이게 되네. 제가 어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합니까? 그 빌려주시면 그 넓은 데서 혼자 매매하고 있을게요. 아주 광활한 대지 위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트레이더의 모습을 보이면서 네. 저 정도 말빨에 저 정도 그거에 뭐 대충 해가지고 약간 반말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와 신도들 그냥 막 몰리겠는데. 사실은 레몬 리딩방이라고요. 잠시만요. 탱크님이 증권 사회자가 미국 주식만 매수한다는 건 말실수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머지는 지금 다 한국 주식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예수금으로 산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네, 정정해봤고요. 처음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이 그러니까 저희 네. 뭐 삼성전자 얘기도 조심스럽게 하셨고 삼성전자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네. 더 있어요. 그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저기는 저 로봇들은 그냥 저 관심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에요. 로봇. 로봇 지금 로봇 얘기죠. 바야흐로. 바야흐로. 네. 지난 한 주 전이었나요? 네. 로봇 관련된 쪽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 네. 관심을 가지자. 라고 하고 잘 올라왔네요. 네. 올라온 거 가지고 뭘 또 그랬지 이러면은 그 장충체육관에서 못 합니다. 그냥 그거는 그런가 보다. 네.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계기가 됐던 게 삼성이 2030년에 무인화 공장을 하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사람 빼면 전부 다 로봇이 들어가든지 기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30년부터 그렇게 시작하겠다가 아니고 2030년까지는 무인 자동화를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삼성에서 그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공정에서 사람이 하는 역할이 지금 지극히 작습니다. 반도체는 그렇잖아요. 그 반도체 공장이 거의 네. 자동화돼 있고 거기 우리가 이제 뭐 동해안과 백두산이 갈 때 보면 하얀색 옷 입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관리인데 그게 이제 조금 공해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백혈병이 걸렸고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나왔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삼성이 그 사람들 이제 뺀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 그 공정에서 로봇이 들어가야 될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 사람이 해야 될 건 이제 다 이제 로봇이라든지 센서들이 다 이제 하겠죠.
그걸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겠다라는 어떤 저는 긴 가이던스지. 지금 갑자기 뭐 없었던 공정에 로봇 팔이 들어가서 로봇을 만들고 그건 새로운 아니죠. 방식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맨날 뉴스에 자료 화면 보면은 로봇 팔이 다 뭐 그 웨이퍼 이렇게 뭐 찍어내고 덜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돼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될 부분을 빼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지 그게 어떤 로봇에 대한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앞으로는 대세는 로봇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인화율이 높은 기업이 삼성일까요? SK하이닉스일까요? 어디 혹시 한번 찍어보세요. SK. SK. 네. 아닙니다. 제조업체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무인화 비율이 78%입니다. 충주공장 가보게 되면은 거기서 아예 이걸 로더 지게차 이게 무인입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지게차를 운전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발달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우리나라가 한 2015년부터 이 무인화하기 위해서 엄청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멀리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저출산, 인구 부족을 미리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하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을 단순하게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 소장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뭐 로봇스러운 거 되게 많죠. 다 이름만 로봇 갖다 붙이고 너희들이 말이야 그 지난번 한 3주 전에 하셨던 거 그거 똑같이 한번 안 넘어오시는데요 오늘은. 네. 우리 텔레비에 나갑니다. 아, 네. 와, 세 번째 실패했습니다. 네. 파이팅. 왜 계속 응원하고 있죠? 네, 하시죠. 계속 오늘 하셔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소장님. 만ят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차 소장님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제리가 얘기하고 나서 톰이 탁 깨물으세요. 먼저 얘기하지 마시오 뭐든지. 먼저 얘기하고 나니까 아닙니다 이러잖아. 아니 안 그러면 제가 제리의 그 존재감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아, 예. 제가 저리 되는 살이 없기 때문에. 이 넓고 깊은 마음. 그림. 그걸 또 박박 기어가. 예. 그 로봇이 대세란 걸 계속 얘기해 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2015년도부터 준비하다가 이제 약간 정체가 들어왔어요. 2019년, 20년도 가게 되면은 그 로봇 자동화 기기 발주량이 딱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사태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그러면 회복했으면 같이 늘어나겠죠?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산업화 급한 거, 인력 필요한 건 다 됐다. 그 다음은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로봇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처럼 움직이고 막 해서 막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 로봇이 아닌 상황 쪽에서 로봇이 여기서 이제 산업화에서 진행이 됐고 다음 단계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서비스 로봇은 일단 삼성전자가 보여줬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제 우리 이렇게 나갈 거야라고 한 서비스 로봇이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현실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제임스 시리즈. 다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아이언맨 됩니다. 이거 무거운 거 이제 막 번쩍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소장님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마임. 다 도와주니까 이 기계들이. 그냥 지금도 해. 하려면 해. 무슨 뭐 내가 관절이 안 돌아가. 무슨 뭐 내가 어디 체조하세요? 마임 아니야? 많이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방금 승희 씨 표정에 버럭하고 싶어지네. 많이 맞아요. 어디든 한번 제가 전 뜯어내보겠습니다. 긍정했습니다. 네. 긍정. 네. 그런 쪽에 나오는데 다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피부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구나.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항상 시장에서는 그 성장에 대한 스토리. 물론 그것도 그랬죠. 앞으로 서비스 로봇이 뭐 시장조사기관 뭐 SNE에 따르면은 30%씩 성장한다. 이런 논리들 똑같이 메타버스 나온다. 위메이드의 P2E 앞으로 30%씩 커진다. 뭐 똑같습니다. 내용은. 근데 시장이 왜 열광하냐면 성장에 대한 흐름을 가뜩이나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성장이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올 수 있을 때는 뭔가 또 밸류를 계속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됐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일단 부품 쪽은 어차피 삼성이 커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한 3만 대 정도로 알았거든요. 그 제임스 시리즈가 5만 대로 나옵니다. 초도 물량이. 초도 물량이 이 정도면은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 준비가 잘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걸 직접적으로 필요하는 쪽은 아마 이제 또 여기 이거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뭐 리스나 또 여러 가지를 같이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용화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바꿔지고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뭐 무슨 우리 뭐 협동 로봇 간다, 뭐 다관절 로봇이 어떻다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품. 로봇의 부품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기어드 모터, 뭐다? 제어기, 음. 네, 그리고 서브 모터. 서브 뭐다? 제어기, 서브 모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어드 모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모터는 보게 되면 저희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옆에 딱 붙어서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감속기랑 결합된 게 기어드 모터입니다. 기어드 모터. 발음이 제가 안 좋죠? 기어드. 기어가요 이렇게 모터가 기어드.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움직이는 한쪽 방향이 있으면 또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결합되는 게 기어드 모터인데 이게 보통 보면은 DC와 AC의 차이를 아십니까? 직렬과 병렬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화를 안 내세요. 왜? 교류와 직류와 교류. 직류와 교류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 네. 어.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얘기가 또 우리- 화를 내셔야 되는데. 우리 곧 텔레비 나갑니다. 나오셨어요. 맞죠. 중학교는 나오셨어요. 약간 지금 직렬 오늘 교류는- 약간 도전 버럭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도전 보러 계속 실패. 어. 내가 이거 안 나오시는 거. ACDC 예, 나온 거 ACDC. 하셨어요? 예, 예전에 락밴드도 있었죠. ACDC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ADBC가 아니고 기원전 기원후가 아니고 ACDC. 네, ACDC.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AC로 들어가는 모터는 지금 산업화 AC가 교류지. 직류 아닙니까? 직류는 D 다이렉트 아니야? 헷갈렸습니다 지금. 네. 뭐 그렇다 치고. 네, 일단 중요한 게 저희가 어. 미쳤나 봐요. 이러다가 공대생들이 하는 거 가면 이제 뭐 오음 이거 쓰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화나지 않습니까? 가끔씩 세상에 문과들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답 안 나오더라고. 그렇죠. 토론을 통해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중국이 왜 간체자를 썼는지 아십니까? 어? 중국이 왜 간자체. 네, 그 고대 그 한자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한자를 쓰다가 개화되면서 그 간체자를 쓰고 간체자 세다는 한자를 모르잖아요. 중국 사람은 네. 왜 그걸 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네. 중국이 이제 선진화되면서 중국에 이제 유학생들을 외국으로 이제 보냈어요. 외국을 보내서 이제 한자 이제 한 애들을 보냈잖아요. 이제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워보려니까 배는 뭐 크기가 몇 척에 뭐 어마어마하고 한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볼트와 볼트 사이 몇 센치고 이게 뭐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이걸 한자로 표현을 못한 거죠. 그래서 간체자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문과생들이 안 있으면 배는 태산만 하고 바람이 불면 배가 가고 이건 문과생들이 하는 거고 공대생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거죠. 장력이 어떻게 됐을 때 뭐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언어 혁명이 일어난 거죠. 지금 어차피 같은 문송한 제리가 네. 억수로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ACDC 혹시 당신 알아? 이러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니죠. 왜냐면 바로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로봇의 그렇지. 관절의 이해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DC가 교류, AC가 직류. 한번 검색. 맞죠? 검색하고 있어요. ACDC 검색. DC가 직류, 다이렉트. 예. 헷갈리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쓰이는 분야가 다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없어 보이네요. 네, 시작부터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AC 교류, DC 직류. DC 직류. 네. 네. 왜 이걸 가지고 헷갈리죠, 제가? 그럴 수 있죠. 네. 본인이 여기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 잘 안 보여요, 지금. 화면이 허해서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A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큰, 그러니까 지금 앞서 소장님 얘기했을 때 반도체라든가 이제 거대한 산업 자동화 쪽에 쓰이는 거고 DC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소형 기기 쪽에서 왜 보통 보면은 가전 쪽에 들어가는 이제 미세한 전동품 이런 게 다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BLDC라고 또 하나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브러쉬리스 DC 네,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되면서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결합되는 감속기가 나오면서 로봇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현상이 나온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부품 쪽이 먼저 확보가 돼야 그다음에 로봇이 움직임이 여러 가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볼 거는 뭐 무슨 앞으로 우리가 협동 로봇을 해서 지금 매출이 아직 2%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늘릴 겁니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쪽에 가장 중요한 건 부품 쪽이 첫 번째. 이쪽과 연관돼서 움직여서 특히 결국은 삼성이나 뭐 또 LG도 보면은 클로이라고 서빙 로봇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 모 브랜드 가면은 뷔페 모 브랜드 가면은 이거 돌아다닌다면서요? 근데 이게 나와서 하는 건 벌써 지금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는 거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확대되게 되면 부품이 먼저일 거고 거기다가 그 다음이 협동 로봇이라고 그래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다관절 로봇이 다 다양하게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그 다음일 거고 이렇게 다 넘어가다 보니까 먼저 챙길 거는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쪽을 보자. 네. 부품 쪽으로 보자. 네. 맨날 탐한테 디테일 약하다고 놀리더니 오늘은 제리가 디테일 꽝이네. 박한범님 지적 딱 해주시네. 처음에 말렸습니다, 제가. 뭐 맨날 그런 것 같아. 완성차 업체 실적 좋아요 하니까 뭐 자동차 현대 기아 사요 하면은 자동차 부품 소재주를 하라 그러고 로봇 얘기하니까 로봇보다도 무슨 뭐 부품 먼저 얘기하라 그러고 일단은 요새 나도 증권 전문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뭘 물으면은 그 옆에 거고. 이게 쉬운 것 같죠?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네. 아까 가턴터님이 그러셨나? 누가 세금은 누가 내지? 좋아, 자, 다 로봇 합시다. 뭐 택배도 운전사 필요 없이 그냥 자율주행 차가 택배 가고 그 무거운 거 그 로봇이 그냥 이렇게 집 앞에 택배 갖다 놓고 배달 로봇 다 나오고 뭐 조선 쪽에 뺑기칠 하던 거 다 드론이 하고 뭐 페인트칠이요? 페인트칠. 내가 뭐라 그랬는데 뺑기지. 페인트칠. 페인트칠? 네네. 아, 이거 작았어야 되는데. 아유. 순수한 궁금증이었어요. 순수한 궁금증. 페인트칠. 네. 그렇게 가면은 뭔 돈 벌어서 누가 자동차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 뭐 해가지고? 로봇이 돈을 셉니다. 1, 2, 3 그래서 돈 되겠죠. 로봇이 돈을 낸다. 안 넘어오시네요, 오늘은. 네. 그런 네. 세상이 오나? 어차피 운영업체가 있을 거고 제어업체가 있을 거고 운영업체요. 운영업체, 로봇 운영업체. 그렇죠. 아까 제어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어는 인간이 합니다. 그럼 인간이 하게 되면 제어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다 인간이 입력을 해야 이제 로봇이 그 궤도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거기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자율주행 성격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 혼자 알아서 판단하는 그것까지 가게 되면 인류는 멸망하나요? 알겠어. 살려줘요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네. 앵커님 자리도 로봇이. 벌써 사실 방송도 그렇잖아. 아, 그렇죠. 방송도 보면은 저 있어요. 사람인지 뭔지 뭐 메타버스니 AI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저 네. 경험해봤어요. 뭐 그 판교에서 게임 업체에서 좀 그 자기네들이 라이브 방송하는데 들어와가지고 그 주식 이제 2030 세대들이 주식 물려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달라서 갔는데 이제 사전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여성분이 앉아 계세요. 여성분이 이제 그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옷 같은 거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따로 앉아 있고 앞에 화면에 딱 보니까 그분은 캐릭터로 나와요. 그분 움직이시는 거, 몸짓 하는 거, 웃는 거, 목소리 다 캐릭터로 나오고 저는 딱 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하게 나오니까 진짜 딱 저는 이제 그 송출되는 화면을 보잖아요. 송출을 보고 그 여성분도 제 눈에 보이지만 송출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아바타랑 둘이 캐릭터랑 대화하는 그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참 무슨 뭐 몇 억짜리 바둑 대회가 펼쳐지는데 두 사람은 인터넷판에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이제 바둑 두고 있고 해설진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인공지능 돌려가지고 다음엔 여기가 최선의 수미렉 하고 있어. 이런 세상은 재미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재미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드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드립도 충분히 로봇이 할 수 있다니까. 못할 AI 좋은 게 뭐야?
옛날 그 캐캐묵은 시절에 그 인포맥스 라이브 이래저래 돌려보니까 아, 요때쯤 되면은 이진웅가 하는 그 사람은 요렇게 하면 버럭하더라. 요때쯤 되면은 제린가 하는 이 친구는 반드시 톰을 한번 쫑코를 주더라. 그것도 학습돼가지고 그렇게 또 걔들이 한다니까. 이승희는 이때 아무 실 없이 웃더라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되게 무섭긴 한데 네. 극적은 반전을 노려야지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시점에서 차영조 소장님이 준비하신 자료가 또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건 또 보고 시간이 가야죠. 금방 훌쩍 지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료 보고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오늘 좀 나온 뉴스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업계가 7월 판매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2분기까지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7월부터는 판매량이 좀 늘어난다 이러면서 관심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위에 있는 게 국내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해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지난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을 비교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는 좀 줄었고 기아차는 좀 늘었고 뭐 밑에 있는 것들 뭐 나머지 회사들은 어차피 중요치는 않으니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해외 판매가 약 한 10,000대 정도 15,000대 정도 늘었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0,000대 정도 늘었습니다. 결국 해외 판매에 늘었다라는 수치인데요.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7월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신규로 계약을 해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적체돼 있는 약 120여만 대의 적체가 해소되는 단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급 측에서 얼마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지금 소화해 내가고 있는 거지 갑자기 현대기아차가 새로운 트리거를 해서 차 판매가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7월 현상만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결국 이 120여만 대를 어떻게 적체를 해소할 것인가의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 소비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120만 대 중에 일부는 계약을 취소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해소되느냐가 보고 해외 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분기에서도 제품 믹스 효과라고 했고 이번에 현대차에서도 그런 용어를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별 배분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면 해외 같은 데는 경쟁이 격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 차종을 하면 그 차종 외에는 대안이 없지만 해외는 글로벌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외는 딜러제이기 때문에 딜러들한테 또 공급을 안 하면 그쪽 딜러들 때문에 해외가 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역기조 효과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제품 믹스 효과로 이제 고 마진 차들을 팔았다라면 저마진 차들도 남아있다라는 것 좀 언급드리겠고 저는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 2023년 신규 차량 예약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쨌든 지금은 예약해봤자 최소한 몇 개월 기다려야 차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내 받는 건 지금 뭐 트럭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니까 물론 지금 차 중에 가장 많이 있는 차종이 뭔지 아십니까? 포터입니다. 트럭. 대수로만 놓고 보면 대수로만 놓고 보면 포터인데 그 외에는 나머지 이제 그랜저가 3위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2023년 예약 건수가 결국 우리가 판매 수량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와 맞물려서 오늘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국토부가 그 자동차 소유와 배터리 소유를 분리해서 각각 등록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차를 갖고 있으면 이 차는 다 온전히 제 거잖아요. 그리고 등록 원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등록 원부에 차는 내 거고 배터리는 김민수 대표 거다. 이런 식으로 각각 소유권을 등록할수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차는 내 거지만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라든지 금융회사 소유로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현대차 니로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 가격이 한 4,6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4,600만 원에서 정부 부적이면 대략 1,000만 원 되고 배터리를 빼버리면 실구매 가격은 1,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만 원은 리스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4,000만 원짜리 차를 살 때 대부분 할부금융 이용하시는 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캐피탈을 이용하던 아니면 은행계를 이용하던 그런데 4,600만 원 풀할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충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시작한다라면 1,600만 원 내 돈 주고 사고 나머지 할부금은 리스료를 내면 근데 우리가 전기차 중에 또 일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차가 만약에 이 배터리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데미지가 커지는 거지. 2천만 원을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걸 내가 책임 안 지고 니스 예를 들어서 현대캐피탈 리스를 받으면 니스사가 책임을 지니까 배터리를 교체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조약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면 또 교체를 해 준다라고 보면 이 심리적인 저항을 많이 없애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1,600만 원 정도면 세컨드 카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차 집에서 2대 불리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애들 학원 다니기 위해서 이제 소형차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데 그럴 경우에 1,600만 원 전기차면 기름값 안 들고 상당히 저는 이 메커니즘이 전기차 판매를 국내에서 촉진하는 데는 하나의 새로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뉴스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렌트, 배터리를 렌트한다. 네. 그러니까 원부에 이제 이 배터리 소유를 이제 정하는 거죠. 누구 거다라고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상당히 접근이 가능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격적 얘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 뉴스를 보면 좀 안타까운 뉴스죠. 그 7월달 수출입 동향이 산자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네. 거기서 보면 지금 그래프 밑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중국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만 적자이고 품목을 보니까 반도체는 10% 늘었더라고요. 네. 반도체 늘었는데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쪽은 중국 쪽에 수출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이제 봉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보다 저는 이 자료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여기서 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 수치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그 산자부 들어가서 이거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재밌는 자료 위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수출 증감이라는 표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면 반도체는 한 2% 정도 늘었고요.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선박, 예. 철강 제품 늘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좀 늘었고 섬유 가전이 컴퓨터 이런 것들이 거의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얘기해 주는 거겠죠. 주가가 얘기해 주는 것들이 우리 이제 한국 2차 전지 좀 늘었고 바이오 헬스케어 좀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치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 비중을 줄이고 다른 나라 비중을 늘리자라는 것들이 여기 수출에 이 표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밑에 표를 보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EU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세안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미국 쪽도 서서히 고개를 좀 들고 있다. 이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날 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수출 기조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물론 수출이 좀 줄었다라는 게 중국의 봉쇄에 따라서 중국 공장들이 멈추니까 그런 것도 일시적인 요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이게 꺾이고 있다라는 추세는 우리가 수출입 데이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 여기. 네. 그리고 오늘 장중 흐름을 봐서는 조선주가 확 튀는데 요건 또 약간 로봇주들 뛰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던데 저는 이거 좀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의미는 있죠. 의미는 예전부터 있었고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나 지금 약간 혼나는 분위기. 두 손을 살짝 모으시긴 했네요.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이 정도면 또 버럭할 때가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 보고. 네.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조선주 투자할 때 사이클을 보게 되면 처음에 수주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이 한 5년, 7년 고생했습니다. 그 불황이었죠. 그만큼 안 들어왔다가 이제 수주 받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본격적인 수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주 먼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수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에 있던 조선가, 신조선가 지수랑 같이 연결돼서 봤을 때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익성은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된 거죠. 예.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리되고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생각보다 내년 가야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빨라지는 거고. 그러면 빨라지는 시점 때 조선주들은 이제 백고동을 울리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이게 시점이 언제냐 마냐에서 많이 나왔다가 가장 주가가 탄력이 클 때는 턴어라운드 돼서 딱 속도가 날 때 이때가 주가 탄력이 가장 큽니다. 근데 진짜 예전 수준만큼 이제 조선사가 이만큼 벌었네 그렇게 돼서 막 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때는 팔아야 됩니다. 고전에 팔아야 됩니다. 이게 한국 주식의 특성입니다. This is Korea. This is Korea. 네. 근데 왜
저기 현대중공, 미포조선 다 좋은데 조선해양은 왜 삐리하지? 있겠죠, 뭐 이유가. 뭐 그 한때 최근에 뭐 파업 사태도 그렇고 또 이제 원래는 대우조선도 나름 그러니까 현대 쪽 들어갔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아직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나 봤을 때 그래도 좋은 걸 봐야지. 근데 대우조선도 그렇게 아마 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3사 중에 재무제표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렇죠. 산업은행이 결국 갖고 있다가 매각을 하게 돼서 지금 뭐 현대중공을 이제 팔아서 결합 심사하면서 뭐 방산 부분을 떼내야 만에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대우 그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태가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재무제표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승수 효과가 나타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늦을 것 같아요. 제일 빠른 게 미포조선일 것 같고요. 미포조선은 거의 컨테이너를 정형화된 모델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쪽들은 수익성 개선 속도가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대우조선이 뒤처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선주가 컨테이너선은 돈이 안 냅니다. 그게 크게 돈이 안 되고 대표적으로 요즘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PC선이에요. PC선 P자가 페트롤리움 석유화학 제품. C는 뭔데요? C는요 캐리어. 확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 P는 어떻게 저거는 외워봤네? 외웠고요. 피트롤리엄, 예, 석유, 매매할 정도만 얇은 지식입니다. 됐죠? 숫자지예요. 예. 이해해 주세요. 네, 아. 깊이 들어가시면은 또 예, 차라리 그러면 조선 애널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네. 그리고 또 52주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네. 어때요?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재밌는 계속해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거 된 게 이제 한화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저는 맞물려서 봐야 된다라고 큰 그림 그려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한화에서 방산 쪽을 에어로스페이스로 넘기고 에어로스페이스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카이가 민영화될 때 그것을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로키드 마틴처럼 키우겠다라는 게 한화 쪽의 어떤 지금 뉴스에 나온 공식적인 워딩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건설기계 쪽을 한화 쪽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물적 분할 뭐 이렇게 돈 주고 받고 이제 막 이런 복잡한 관계를 이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개편이고 속에 이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 지금 김승현 회장이 고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지병도 굉장히 심각하시고. 근데 자제분들이 지금 다 하나그룹 내에서 지금 이제 각각 회사들을 맡고 있는데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는데 결국 전 승계구도 쪽으로 좀 또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한화라는 지배구조 속에 지금 이제 한화생명, 그다음에 한화 그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이런 것들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좀 그려 봄직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건 제 내피셜. 일단 한화가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겠다라는 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 이슈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말을 아껴야겠네요. 네,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뭐 미리 뭐 얘기해봐야 뭐 저희가 근데 또 예. 저희는 근데 주주이자 투자자로서 궁금한 오늘 거니까. 그러면 하나투자증권이 있다고 눈치 보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하나투자증권이 어디? 네? 왜요? 여기 아니 하나그룹에 그 증권회사 있다고 눈치 보는 거예요? 아유,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아유, 그런데요, 아유, 아닙니다. 그냥 제 갈 길을 가야죠. 근데 그래서 모멘텀 유지는 어느 네. 정도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뭐 방산 쪽은 거의 핫한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제 개표 솔직히 약간 몰아주기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이쪽은 키우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가져갈래? 뭐 이런 것들.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리고 것들. 지금 네. 또 한 가지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 구도를 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는 나가겠죠. 이쪽에서 방산하던 쪽, 저쪽에서 방산하던 쪽 하면 고정비에 대한 지출을 줄인다라든지 뭐 그전엔 같이 우리 하나맨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뭐 시너지 효과가 있긴 했었습니다. 이제는 한 이제 그 사람 그 회사 사람이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물론 이제 뭐 방산 쪽의 매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 새롭게 이렇게 갑자기 확 회사가 뭐 달라져가지고 우리 합치면 우리 회사는 달라집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근데 중기적으로 좀 쳐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이제 배당 문제도 좀 거론이 될 거고 주주환원 정책도 거론이 될 거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의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이 주주환원 정책이잖아요. 한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자제분들에게 승계하는 구조에 있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관점에서는 뭐 우리가 그 어떤 뭐 다른 거 말고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소나게나 아니 또 뭐 어지간한 종목이나 이렇게 네. 뭐만 좀 나오면은 상한가가 팡팡 나오는데 저기 한 1.3% 1.4% 정도 퍼센테이지로 네. 금액으로 한 800원만 올리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삼성전자. 지금 61,800원으로 오늘 마감인데 야를 어떻게 한 62,500원 이렇게 좀 넘기가지고 65,000원 트라이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러면 지수가 좀 시원하게 2,500 트라이 가능해 비는데 그게 안 돼요? 힘들어요. 이거 진짜 지난 금요일날 차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수 관련 우량주들은 딱 멱살 잡아갖고 너는 더 빠지지만 말고 여기만 있어 하고 나머지 갖고 그냥 짤짤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멱살 잡고 끌고 올리려면 이게 거대한 힘이 아니면 이 등치가 이만한 애를 잡고 저 같은 사람이 멱살 잡아봤자 못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마동석 같은 사람이 잡아야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마동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계속 신경 쓰이는 건 치포입니다. 치포. 8월 말까지. 지금 오늘도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기 이제 그 장비 중국에 못 넣겠다. 중국에서 또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치포 해결될 때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보면 제가 삼성전자 살지 안 살지 고민도 치포가 해결되라고 보는 결정이 나고 나서 저는 결정할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다 그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돼야 된다라고 지금 전제 조건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그건 나오는 거 보고 상대방 반응 보고 그리고 전 결정하겠다라는 거. 제리는 삼성전자 거래는 한번 해보셨어요? 매매 인생에서? 우선주도 해본 것 같아요. 고객이 사달라서 사준 적이 있지 않아요? 제 자발적인 의지로 이건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했을 때 우선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네. 해본 적이 있지만 그나마 예. 본주는 거의 아버지 사드릴 때 빼고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아버님 사드릴 때 말고는 저도 한 우선주로 10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100만 원 갈 때는 나는 적극적으로 매매해 왔었는데. 우선주가 뭐길래 우선주로 시작했어요? 우선주가 그러니까 배당금만 목적으로 하면 우선주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우선주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냥 본주도 사고 그냥 삼성전자와 내 인생이 함께 가는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은 다 있죠. 다 있죠. 양쪽으로 다. 네, 본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네. 그러셨구나. 함께 가는 인생. 네. 근데 왜 삼성전자 같은 좋은 주식은 왜 매매 안 하세요? 김민수 대표님. 방금 결론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매매를 하라고 저한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해답이실 텐데. 예. 그럼 어떡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인 투자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화내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 테레비 갑니다. 네. 근데 때가 있겠죠. 때가. 네, 그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이번에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IR에서 나와서 이제 하반기를 전망하면서 어차피 도전되는 이제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재고를 지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재고 축적을 통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겠다. 결론은 재고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사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사야 될 때요.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요 타이밍을 보통 보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0%.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들어온다고 해봐야 거의 그냥 우리가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란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조절이 가능한데 여기서 수요는 뭐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뭐 우리 그냥 한두 분기 고생할 거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치킨 게임 또 시작해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실적은 안 좋아지지만 또 레벨업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쪽에서 조절하는 거는 재고로 그러니까 재고 수치와 재고 회전율과 그리고 주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답이 나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고 회전율과 주가 비교. 알겠습니다. 예, 뭐씨 장이 메가리가 없으니까 톰과 제리 쇼까지도 메가리가 없어지네. 이게 진짜 참 드문 일인데. 로봇 관련주도 재밌고 자료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쩌면?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이 자료 만드는데 30분 걸렸는데 발표 5분 했어. 30분 만든 자료를 5분 발표했어. 자자자자 아, 예. 성희 씨 자자자 빠밤해야 빠밤해야 돼. 되니까 빠밤해야 돼. 잠시만요. 빠밤. 네, 안내드립니다, 여러분. 예, 계속해도 되는 거죠, 빠밤? 알겠습니다. 빠밤 좋아. 네, 오늘 인포맥스티는요, 이요한 더 샌드박스 이사님과 함께 할 건데요. Play to Earn, P2 이 게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P2E를 갖다가 제리가 설명하는 거하고 네. 연합 인포맥스 D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들어봐야겠다. 보시면 숫자지 같은 지식에서 그냥 맨날 필요한 것만 얘기했던 이 상황에서 네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차소장님 또 삐지셨다. 뭐 왜요? 올해 준비한 거 10분 하고 끝났다고. 금요일 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안 삐졌어요? 자, 아유, 씨. NDF 시장에 환율이 또 1,309원을 가고 암호화폐 시세가 조금 뭐 1%대 밀리고 유럽도 가고 이래저래 또 7월하고는 또 약간 좀 온도차가 나는 그런 8월 초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는 톰과 제리와는 또 금요일 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또 우리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는 매 월화수목금 새로운 색깔과 다양한 패널들과 또 이어집니다. 내일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